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쳐 봐야 뭐 제 이야기를 콧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의 곡 바로 잡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옆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저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중국과 외교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죠. 개인적으로야 중국 애들 너무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역사를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동북공정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미세먼지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용납이 안 됩니다. 물론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나중에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니까 여전히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 격리를 해도 저는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맞이하는 그 꼴을 그렇게 못 봅니까?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78년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국립묘지에 안치가 됐는데 그 꼴이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사회주의자라고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국가 만들자, 그거 미친놈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아름다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할 당시에는 독립운동의 방략의 차원으로 받아들였고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했는데 그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를 칭송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빨갱이가 되는 거고 그 독립운동가를 손가락질하고 빨갱이라고 매도하면 도대체 이 땅에서는 애국자가 되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런 잘못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자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조국의 독립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계급 투쟁에만 관심을 갖는 소합병 사회주의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주의계, 제가 아마 일제강점기에 살았으면 저는 민족주의계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차대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가 막힙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민족주의자들이 다 친파는 아니지만 친파의 거의 대다수는 민족주의계에서 나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실제로 그 당시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홍범도 장군이 뭐 막시즘을 알았고 자본론을 읽었고 그랬을지 어쨌을지 그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닌 만났죠. 권총 받았다라고 제가 생방송 스트리밍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왜 어째서? 레닌이 사회주의자니까 그 이후에 스탈린이나 마오나 김일성 같은 그 공산 독재자들이 문제지. 아니 하다못해 미국조차도 일본을 패망시키는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얄타회담에서 스탈린과 미국의 루즈벨트가 만났고 포츠담 회담에도 스탈린과 만났는데 그 미국이 소련과 손잡고 일본을 패망시켰는데 그 소련과 손잡았으면 미국도 빨갱이 국가인가? 여러분,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공산화되게 되고 당시 레닌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면서 식민지 해방 선언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러시아 입장에서 전략이었죠. 왜? 당시 자본주의 체제, 제국주의 국가들의 힘이 강성했던 건 많은 식민지들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니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는 그 자본주의 체제,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그 밑에 있는 식민지들이 분리 독립해야 되니 우리 러시아가 돕겠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지 간에 당시 일본과 치열하게 무장 투쟁을 하고 있었던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무기 주고 군량미 주고 지원금을 준다는데 너희들의 식민지 해방을 돕겠다는데 이 나라 독립이 최우선인 사람이 당시 러시아랑 손잡으려고 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제가 좀 흥분을 합니다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게 이제 말도 안 된 거짓 주장들이 보수 유튜버들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보수 유튜버들 한 번도 언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보수 유튜버들이 만약에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내가 무슨 다른 사회 문화적 현상을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내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좀 들여다보고
좀 찾아보고 아니면 역사 전공자에게 이야기라도 좀 듣고 자신의 해석을 하시고 생각을 내리셔야지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역사를 왜곡하십니까? 아무려면 일국의 정권이, 대통령이 그 많은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향해서 거수 경례를 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거짓말. 이제는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부터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홍범도가 그렇게 많은 일본군을 죽였다는 게 믿기 어렵다. 봉오동 전투 영화는 거짓말인 것 같다. 일본군 실제로 10명 정도 죽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적으로 일본군이 봉오동에서 157명 전사했다는 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가 대단한 전투일 수밖에 없는가를 당시 상황이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홍범도가 유인작전을 전개해가지고 먼저 이 삼둔자에서 일본군을 상당히 수십 명 죽입니다. 그리고 봉오동에서 승리해가지고 157명을 죽이는데 이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부대 단독 승리가 아니라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 부군의 연합작전의 승리였고 당시 이 북간도 지역에는 한인들이 엄청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홍범도는 이 봉오동 전투로 인해서 정말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아니 홍범도와 대한독립군이 한 5-6명 죽여놓고 157명을 죽였다라고 뻥튀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홍범도 장군이 극동인민대에 가서 최진동 장군과 함께 있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최진동 부대도 있고 국민의군 부대도 있는데 국민의군 부대는 기독교인도 많은데 이런 거짓말이 통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진짜 만약에 홍범도가 봉오동에서 한 5명, 10명 일본군을 죽였다라면 당시 월강 추격 때 홍범도를 추격해온 부대가 3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됐는데 겨우 10명 죽였다면 그 홍범도를 잡으려고 일본이 훈춘 사건을 조작해냈겠냔 말이죠. 훈춘 사건, 훈춘이 여기입니다. 이 지역의 중심 도시죠. 1920년 6월 달에 홍범도에서 봉오동에서 패배하게 되니 1920년 10월 달에 일본 아이들이 마적단을 매수합니다. 중국인들. 중국 마적단이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서 중국인도 죽고 조선인도 죽고 일본인들이 꽤 죽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쪽에서 한 개 사단병력이 이쪽 연해주 쪽으로 한 개 사단병력이 와가지고 홍범도를 포위합니다. 아니 홍범도가 여기서 대승을 거두었고 홍범도를 비롯한 이쪽에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 군 등이 있으니 여기 있는 독립군을 터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 홍범도와 김자진이 여기 어디입니까? 어랑촌, 백운평, 천수평 이 청산이라는 동네로 가서 일주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에서 약 1200명 가까이 사살했던 것도 팩트고 사실입니다. 왜? 아니 봉오동과 청산에서 패하니까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 제가 이거 분명히 강의했습니다. 당시 한인 마을이 독립군의 기지 역할을 하니 한인 마을에 남자를 다 죽여버리면 이게 실제로 기록에 다 나와 있죠. 한인 마을에 모든 남자를 죽인다. 10명의 남자를 죽이면 그중에 한두 명은 독립군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간도 참변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훈춘 사건도 이해하고 간도 참변도 이해하면 정말 봉오동과 청산리에서는 우리의 큰 승리가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승리는 진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었고 우리 독립운동사 특히 무장투쟁사의 가장 첫 번째 큰 승리였다. 이거는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도 참변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이 한인 마을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간도에서 이렇게 떠나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밀산보 한흥동까지 갔습니다. 이 밀산보 한흥동까지 가는 과정이 1920년 12월 달이기 때문에 얼마나 추웠던 시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립군 부대가 밀산보 한흥동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동상에 걸렸다는 말씀도 드렸고 배가 고프니까 나무 껍질을 다 먹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양초를 씹으면서 걸었다는 말씀도 드렸죠. 여러분 이때 밀산보 한흥동에 가서 대한독립군 단위 조직됩니다. 이 대한독립군단은 서일이 총사령관입니다. 서일은 북로군정서 총재였고 북로군정서 총사령관이 바로 김자진이었죠. 바로 이 서일 밑에 홍범도도 있었고 김자진도 있었고 이범석도 있었고 지천청도 있었고 김규식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해. 군량미도 없어. 무기도 변변찮아. 그런데 당시 러시아가 들어올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나라 이름이 바뀐 게 1921년 자유시 참변이 있었던 때니 들어오라고 했던 건 러시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들어오라고 하는데 가면은 군량미 주겠다, 무기 주겠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와서 우리 한인 독립군들이 좀 통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일부가 이렇게 건너갑니다. 처음에는 김자진도 건너가고 서일도 건너가고 이범석도 건너가고 다 같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건너올 때 누구도 건너오냐면 사할린은 여기 섬인데 사할린 앞에 이쪽에 있는 노령 사회주의자들 너무 어렵죠. 이쪽에 있는 니항 부대, 뭐 다만 부대 그런 부대들도 다 옵니다. 여기는요.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국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이 다 같이 이렇게 건너가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시로 건너가게끔 앞장섰던 친구가 누구냐면, 친구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임시정부 초대 총리까지 했던 이동휘입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휘를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을 상해파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해파 사회주의자들이 이들에게 러시아 땅으로 건너가서 기존에 있는 러시아 땅에서도 한인 무장단체가 있으니 이들과 세력을 규합해서 러시아와 손잡고 일본을 몰아내자.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 여러분 당시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는데 이 볼셰비키 혁명을 적군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적군이 왕조를 타도했죠. 그 왕조가 로마노프 왕조야. 그 로마노프 왕조를 지원하는 부대를 백군이라 그래. 다시 로마노프 왕조를 되살려는 부대를. 근데 이 백군은 각 지역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당시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일본은 당시 제국주의 국가고 같은 제국주의 국가였던 로마노프 왕조를 살리기 위해서 백군을 지원하는데 일본군 막 7만 명이요 시베리아에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과 기존의 한인 무장단체가 이 백군과 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적군의 생각도 이거야. 너희가 이쪽으로 건너오면 우리가 무기 주고 군량미도 주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가 우리 적군과 좀 손잡고 싸워라. 적군과 손잡고 백군과 싸워라. 백군 대는 일본군이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너희가 적군과 한편 되는 건 일본과 싸우는 거다. 이에 동조한 독립군도 있었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독립군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들이 와가지고 너희 좀 적군 될래 했던 건 좀 나중 이야기고 이렇게 걸어 올라갈 때 당시 러시아 정부, 극동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극동 정부 쪽에서는 어찌 보면 폭동 세력, 정규군도 아니고 이것들 뭐야? 막 러시아 땅으로 막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무기 가지고 들어오지 마. 너희 무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 독립군은 가난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러시아인들이 살겠죠? 러시아인과 자주 싸워.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기 있는 러시아 적군은 무장해제를 좀 하라는데 더럽게 말을 안 듣네? 이 한인 독립군 세력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 자료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러시아 문서 번역집인데 한인 부대들이 무기 양도를 거부할 경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즉각 무장 해제하라는 금년 1월 30일차 아무르군 부대에 대한 명령 18을 반드시 집행할 것을. 그래서 한인 부대들이 무기 양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 군사활동을 개시해 길을 차단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 용인하지 말라. 그 다음 밑에 자료 볼까요? 한인 사할린 빨치산 부대 간에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 부대는 자신의 활동지역 농민들을 자신의 적으로 만들었다. 농민과 한인들 간의 전면적 충돌. 이때 농민은 러시아 농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쪽 시베리아를 어찌 보면 관장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정부 입장에서는 한인 독립군 세력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시로 왔죠. 자유시로 왔는데 자유시로 처음에 넘어올 때마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상해 공산주의자 이동희와 함께 상해파, 대한의용군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고려혁명군, 즉 이루쿠츠크파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홍범도의 생각은 뭐였냐? 처음에는 대한의용군을 지지했다가 당시 러시아가 이루쿠츠크파를 지지하고 고려혁명군을 지지하니 고려혁명군이 이루쿠츠크파입니다. 고려혁명군 중심으로 통합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 홍범도는 빨리 우리 한인 부대가 통합을 해서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내가 총사령관 될 거 아니니까 누가 통합하든 상관없다는 게 바로 홍범도와 안무와 최진동과 지청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범석과 김자진은 별로 소련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그랬는데 이제 다수 독립군들도 이루쿠츠크파, 고려혁명군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상해파, 대한의용군,
이쪽이 무장해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련군이 이 대한의원군을 공격합니다. 그 대한의원군을 공격할 때 고려혁명군 일부도 함께 대한의원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면 이 대한의원군 중에 허재욱이라는 의군부 부대만 실제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려혁명군 다 우리 독립군이죠. 고려혁명군이 대한의원군을 공격할 때 서로 대화가 됩니다. 야, 우리끼리 싸우셔야 되겠냐? 총 쏘지 말자. 그런데 한쪽에선 러시아군이 대한의원군을 공격할 때 대한의원군은 러시아 말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극쪽에 있었던 허재욱의 의군부만 좀 죽어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이 자유시참변을 정말 많은 독립군이 죽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가해자 측 고려혁명군 주장으로 사망자가 36명. 피해자 측으로는 사망, 익사, 행방불명까지 해서 총 600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피해자는 당연히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당했던 허재욱의 의군부 출신의 병력이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자유시참변인데 이 자유시참변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아, 좀 우리 적군과 손을 잡고 백군과 싸우자는데 그걸 싫어했던 독립군들 우리가 왜 남의 나라 내전에 끼어드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장해제해라. 그래서 러시아군이 우리 독립군을 공격했다. 이런 해석도 맞는 거고. 또 하나, 이건 엄밀히 따지면 우리 독립군끼리의 지부를 놓고 통합을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하냐를 놓고 대립했던 그 결과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참부에 대한 세 가지 거짓말.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에 찬성하지 않는 약간 우익적 독립운동가들을 말도 안 되게 공격해서 죽였던 사건이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1921년 자유시참변이 있었던 6월 달에는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홍범도 바로 옆에는 우익 중에 우익이었던 직청천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고요. 무슨 좌우가 싸워가지고 좌익 독립운동가가 우익 독립운동가를 죽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려혁명군이나 대한의원군이나 솔직히 둘 다 자해에 가깝죠. 그래서 제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 다음 자유시참배에 대한 두 번째 거짓말. 여러분, 홍범도 장군이 우리 독립군을 괴멸시켰다. 홍범도 장군이 결과적으로 우리 독립군을 죽였기 때문에 민족 반역자다. 와, 뒷목 잡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당시 고려혁명군을 지지하긴 했지만, 고려혁명군 중심으로 통합하라는 걸 지지하긴 했지만, 당시 소련의 적군이 대한의원군을 공격할 때 고려혁명군 일부는 참여했지만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참여했다는 기록이나 주장이나 그런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홍범도 장군이 우리끼리 이렇게 내분이 있어서 우리 상해파 대한의원군 독립군들이 얼마만큼 죽었다더라라고 하니 홍범도가 자신의 장교들과 함께 솔밭에서 땅을 치고 원통했다, 분해했다라는 증언만 남아있죠. 그리고 실제로 홍범도뿐만이 아니라 안무나 지청천이나 차진동 같은 의병장들은 자유시에서 3km 혹은 4km 떨어진 수라세프카라는 도시에 있었다라는 완벽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에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모든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죠. 홍범도가 더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제발 고려혁명군하고 대한의원군하고 싸우지 말거라. 어디로 통합하든지 5대5로 그렇게 지분을 갖고 통합하거라. 홍범도는 그냥 우리 독립군이 빨리 통합되기만을 바랬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유시 참변로 우리 무장 투쟁이 괴멸됐대. 무장 투쟁할 힘이 완전히 상실됐대. 그러니까 제발 역사를 공부할 때 자신이 방정식도 모르면서 미적분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수준의 무장 투쟁사만 알고 계셔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고 우리는 1945년까지 끊임없는 무장 투쟁을 합니다. 아니 그럼 1930년대 만주사변 직후에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쌍송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에서 이겼던 건 뭐고,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장군이 영릉과 흥경성에서 이겼던 거 뭡니까? 막말로 마흔주에서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는 양세봉 장군 아닙니까? 중국인들조차 거대한 동상을 만들고 우러러볼 만큼.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는요,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은요, 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이 돼가지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나중에 북한의 인민군이 합류할 때 수만 명이 합류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임시정부의 충칭 임시정부는요, 그 충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은요, 무슨 무장투쟁이 괴멸됩니까? 실제로 자유시 참변 이후에도 만주로 돌아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져서 각각 정무기능과 각각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세 가지 거짓말. 제가 오늘 네 가지 거짓말을 정리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가 부풀려졌다. 부풀려지지 않았다. 역사 왜곡은 중국과 일본이 하지 우리는 우리가 패배한 걸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2차 봉기에서 공주 우금치에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공부한다. 을미을사 정미유병에서 신돌석 장군이 태백산 근처에서 활약했지만 일본군 수백 명을 죽였다고 과장하지 않는다. 정미유병 때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지만 허위가 300명 정도를 이끌고 동대문을 뚫어 진격했으나 화력이 밀려서 패퇴했다라고 정확히 공부합니다. 남한 대토벌로 일본군에 밀려서 호남의 의병들이 처참하게 패배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공부합니다. 도대체 뭘 부풀린단 말이죠? 그리고 자유시 참변은 사회주의계 독립운동들끼리 러시아에 가서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생겨난 내분이었다. 결코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이 우익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거나 죽였거나 했던 사건이 아니다. 홍범도 장군이 실제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이 같은 독립군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으로 기록은 다 다릅니다만 우리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에서는 그때 사망자가 30몇 명 정도로 봤다. 그러나 그것도 안타깝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시 참변으로 우리 무장투쟁이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이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의 주범이고 홍범도 장군로 우리 무장투쟁이 실패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제가 조금 분노해서 지금 맥주 한잔 마시고 흥분하면서 영상 찍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홍범도 장군의 삶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잔합니다. 그래서 그 조용필 가수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호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화가 고호를 이야기하나 봅니다. 저는 고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홍범도 장군을 좀 공부하고 들여다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불행하게 살다간 홍범도 장군도 계셨다. 1868년 평안도에서 출생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 홍범도를 낳자마자 엄마가 바로 출산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홍범도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 소리를 못하고 자라난 거죠. 아빠가 갓난아이 홍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젖동량에서 키웠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9살에 홍범도 9살에 죽습니다. 어린 홍범도는 그냥 9살에 고아가 된 거죠. 여기저기 머슴 생활, 보통 꼴머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슴 생활하면서 삶을 이어가다가 15살 정도 됐을 때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군대에 들어가려면 당시 나이가 16 혹은 17 이상이어야 했는데 등치가 조금 컸던 홍범도는 나이를 속여서 군대에 납할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군대의 얼차려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얼차려 학대 문화는 많이 좋아졌죠.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거의 민주화 되었다라고 제가 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 얼차려 문화와 비교하면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근대 시대, 고려 조선 시대 군대는 대한민국 군대보다 얼차려 문화가 더 있었으면 있었지 없었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게 일반 병졸들과 장교는 신분부터 다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기본적으로 장교들은
상당수가 양반이었겠죠. 이 양반 장교들이 평미나 노비 출신, 물론 노비들 중에 군대에 끌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하여간 이런 병졸들을 보았을 때 제대로 대우했을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15살 홍범도가 군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극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상급 장교, 양반 출신 장교를 두드러 패버리고 군대를 탈령합니다. 어디선가 숨어 들어가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꼴짝이에 있는 종이 만드는 공장 제지소에 들어갑니다. 제지소에서 등치도 컸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장이 굉장히 예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이 동학도였다는 거죠. 아직은 1880년대였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당시 동학은 누가 뭐래도 불법 종교죠. 그런데 이 제지소 사장이 홍범도를 눈여겨보다가 홍범도를 동학에 가입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홍범도가 동학을 그 당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얄미웠는지 제지소 사장이 홍범도의 월급을 6개월치를 안 줘요. 열이 받은 홍범도는 또 제지소에 깽판 놓고 또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1년간 빨래하고 청소하고 실제로 홍범도 스스로도 승려가 돼야 하나라는 고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절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납니다. 비구니와 사랑에 빠집니다. 단양 이씨 집안 출신의 비구니였습니다. 그 비구니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임신한 단양 이씨와 홍범도가 절에서 나와서 살 곳을 찾아가던 중 도적들을 만나요. 그래서 아내와 생이별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내를 찾지 못한 홍범도는 1895년 을미년이죠. 을미사변 민비시해입니다. 그리고 을미개혁 때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여기저기 일어나죠. 실제로 을미의병은 1896년 많이 활동했단 말이죠. 그 당시 최고 의병장이었던 유인석 휘하로 들어가서 의병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의병활동부터 우리가 뭐 독립운동이라고 본다면 홍범도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홍범도도 스스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굉장히 덩치도 있고 몸도 날리고 총도 잘 쏘는구나. 그러나 고종이 효유 조칙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야, 의병들은 왜냐하면 고종이 아간파천하면서 을미의병을 끝내라고 의병들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의병들은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의병 활동도 더 이상 못하게 되죠. 그래서 총을 놓고 다시 아내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고향 마을에 가봅니다. 그 아내 고향 함경도 북청에 가보았더니 우와, 꿈에 그리던 단양이 씨가 홍범도의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반가운 해후입니까? 이게 홍범도 나이 30살. 그리고 38살까지가 홍범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지 않았을까. 처갓집까지 먹여 살렸습니다만 나름 넉넉했습니다. 왜? 홍범도가 의병활동하면서 배운 그 사격술. 최고의 사냥꾼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함경도에는 뭐 여러분 사슴도 토끼도 잡았겠습니다만 늑대도 많았고 호랑이 사냥까지 합니다. 이 삼포수들의 총대장이 됩니다. 굉장히 나름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외교권을 상실하죠. 총을 들고 있는 삼포수들도 사냥을 하면서도 한탄을 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이 됐습니다. 아니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강제 해산당하면서 여기저기서 정미의병 난리도 아니죠. 전국 각지에서 의병 활동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전국 각지의 의병 활동을 막기 위해서 일본 아이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사냥꾼들조차 총을 가질 수 없도록, 일반인들은 총을 가질 수 없다는 법을 발표해버립니다. 아니 지금까지 총을 들고 사냥해서 가족 생계를 이어갔는데 사냥꾼들에게 총을 내놓으라니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 늑대를 어떻게 맨손으로 때려잡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홍범도와 근처의 사냥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사냥꾼들의 총을 빼앗아가는 일본군들을 습격해버립니다. 오히려 총을 빼앗아서 다른 사냥꾼들에게 또 총을 나눠주죠. 총을 잃은 사냥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홍범도가 사냥을 하는 지역의 일본군들이 홍범도 사냥꾼들을 토벌한다는 명목하에 70명이 공격해 옵니다. 정말 재밌는 게 이때 홍범도의 사냥꾼 숫자도 70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의병항쟁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군 숫자가 의병의 숫자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오히려 훨씬 숫자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기가 압도적으로 일본군이 더 강했기 때문에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도 동학군은 총을 든 농민군이 거의 없었죠. 죽창 정도 들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가 70대 70이면 왠지 홍범도 쪽이 좀 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일본군 70명 중에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냥꾼 70여 명은 다 자신이 진짜 선수 갈고 닦고 어디 생명처럼 중히 여기는 총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 총은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한 총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 사냥꾼들에게는 완전히 자기 동네죠. 지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사이드 게임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놀라가지고 대규모 병력을 보내는데, 그 대규모 병력마저 때려 깨부시는 게 그게 바로 후치령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치령 전투에서 홍범도에게 패한 일본군들에게 홍범도는 그때부터 공포의 대명사가 됩니다. 당시 일본군들이 홍범도를 부를 때 이때 홍범도 나이가 이제 30 후반에서 40 넘어가는 그 무렵이었단 말이죠. 1907년에 38세 무렵이었으니까 이때 홍범도 별명이 나르는 홍범도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60전 60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가 홍범도를 잡거나 회유하기에 홍범도 가족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부인에게 네 남편을 회유하게끔 편지를 쓰거라. 근데 이 홍범도 부인 단양 이씨 정말 대단합니다.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내 남편이 이렇게 조국을 구하기에 독립운동하는데 어찌 나에게 반역하는 편지를 쓰라고 하냐라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함께 단양이 씨와 잡혀 있었던 홍범도의 아들을 홍범도에게 보냅니다. 아들은 홍범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고문을 당합니다. 엄마 살리기 위해서 아빠가 좀 항복을 하십시오. 분노했던 홍범도가 총을 들어서 아들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실제로. 옆에 있었던 홍범도의 부하가 아들을 간신히 밀쳐서 아들 깃볼에 총알이 스쳐갑니다.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나 봅니다. 단양이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1908년 5월에 죽습니다. 홍범도도 울었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를 회유하려고 했던 아들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혼찌검 났고 다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의병전쟁을 계속합니다. 어머니 단양이 씨가 죽은 한 달 후인 1908년 6월에 홍범도의 큰아들마저 전투 중에 사망합니다.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잃은 홍범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 아들도 병으로 죽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더 가열찬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 곧 일본의 속국이 될 것 같은 그 한반도의 조선 땅을 떠났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아내와 자기 큰아들이 죽어버린 이 땅에 대한 슬픔 때문에 한반도 땅을 떠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8년 11월에 홍범도는 연해주로 갑니다. 그리고 1909년에 한반도에서 남한 대토벌, 호남 대토벌이라고 하듯이 의병들을 싹쓸이했죠. 그러면 이제 홍범도는 연해주로 건너갑니다만, 연해주에는 최재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상설, 이동희, 손병희 같은 대단한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해주에 신안촌이라는 한인 마을들이 만들어지고 성명회, 권업회 등의 여러 한인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1914년에는 이상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상설이 대한 광복군 정부를 만들고 정통령에 취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9년에는 손병희가 대한국민의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홍범도는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무장투쟁하는 의병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게 홍범도인데, 일단 그 후치령 전투 이후에 나르는 홍범도로 워낙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항상 그 의병들과 야전에서 먹고 자고 세월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가 장군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고난 천상 군인이었던 거죠. 연해주에서 13도 의군이 만들어졌을 때 예전에 을미의병을 거병했던 유인석, 그리고 바로 홍범도 등이 함께해서 그 13도 의군을 이끌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홍범도는 자신의 부대를 갖게 됩니다. 그게 대한독립군입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굉장히 부유했던 최진동으로부터, 최진동도 국무도독부군이라는 나름의 부대를 이끌고 있으면서도 홍범도에게 군자금을 댑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였던 안무의 국민회군 등과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요, 대한북로 독군군이라고 해서 900여 명의 의병들이 모이게 됐고, 이 의병의 총사령관 역할을 바로 홍범도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의병들이 바로 두만강 넘어 간도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일본은 그 남양수비대장 아라요시인가 하는 놈을 보내가지고 독립군을 공격해야죠. 어찌 보면 두만강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만 얘네들은 중국 땅에 들어와서 지금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러 오는 겁니다. 대한북로 독군부의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는 유인작전을 전개해서 삼둔자라는 곳에서 일본군을, 물론 기록은 다 다릅니다만 120명까지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깜짝 놀라죠. 당시 삼둔자에서 패했던 남양수비대장 아라요시는 중위급이었는데, 이 중위급으로 안 되겠다. 당시 소령급이었던 야스가와 소자, 그래서 월강 추격대, 두만강을 넘어 추격한다라고 해서 엄청난 병력의 일본군이 삼둔자에서 패했던 복수를 하기 위해 봉오동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삼둔자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실제로 홍범도는 일본군이 공격해 올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매복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군이 삼둔자에서 매복에서 패해가지고 그렇게 큰 패배를 당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매복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본군은 척후병을 안 보냈을까요? 당연히 보내죠. 그런데 이걸 또 홍범도가 이용합니다. 척후병이 오면 다른 곳에는 의병이 매복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어디론가 몰아가고 싶은 곳에 오히려 의병이 없음을 척후병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척후병이 이쪽에는 의병들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곳에 대대급의 월강 추격대가 건너오니 그걸 정말 한 방에 아까 이야기한 최진동의 국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 그리고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여기저기 매복을 해가지고 진짜 600명까지 사살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군 측에서는 자신들의 피해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한 기록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독립군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 측에 있는 조선인의 사상자 혹은 사망자는 거의 민간인이었죠. 이 일본군들의 악랄함은요, 당시 민가를 수색하다가 조선인들이면 일단 거의 죽입니다. 거의 밑도 끝도 없이 그 민가를 향해서 총을 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암탄 사격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냥 조선인들은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일본군을 봉오동에서 매복작전을 멋있게 전개해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먼저 민가에 있는 조선인들 먼저 피난을 보내고 나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학농민군도 실은 일본에게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했고, 을미을사 정미의병 때 나름 신돌석 장군이라든지 여러 훌륭한 의병장들의 승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더군다나 1910년대는 제대로 된 무장투쟁이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활약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1909년 남한 대토벌 이후에 한반도 의병 세력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거처지를 옮겼고, 1910년 국내에서는 무단 통치기, 강압 통치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걸 참지 못하는 우리 조선인들이, 한인들이 1919년 3.1운동을 일으켰고, 이 3.1운동 때문에 농민들도 곡괭이 들고 국내에서 무단 통치가 일본인에게 저항하는데
만주에서 우리가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제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쯤인 1919년 6월 달에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니 바로 이 봉오동의 승리가 한반도의 동포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한반도의 삶이 힘들어진 한인들이 만주 연해주로 옮겨가면서 의병에 자원 입대하게 되면서 의병 규모도 커지게 되고, 이 봉오동에서 큰 패배를 빨리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했던 일본군들은 이 간도 지역에 있었던 홍범도를 비롯한 의병들을 소탕하기에 정말 이제 2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보내나 홍범도가 다시 한번 이들을 청산리 지역으로 유인해서 김자진과 청산리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되니,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 간도 지역에 2개 사단 병력을 보낼 수 있는지 그 명분을 마련한 훈춘 사건과 청산리 대첩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